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내 1,600여 개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치솟는 금리로 부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침체 장기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매서운 메모리 한파에 움츠러들었던 반도체주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반도체 감산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 가격이 일제히 상향된 가운데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해외 투자를 위해 묶어둔 59억 달러를 국내로 들여옵니다. 울산과 광명 등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거 투입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미약품이 과거 효과 입증에 실패한 자체 개발 신약에서 새 적응증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기술 수출을 반환을 당했던 뼈아픈 사례를 만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전한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타까운 소식인데 기나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황이 연일 암울한 소식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전년인 2021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또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600여 개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경영 난조를 보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1,612개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 1,600여 개 상장사의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12%가량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약 34% 감소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네, 자 기업들의 실적도 이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이자 부담까지 크게 발생하면서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네. 우리 서민들도 정말 힘들었는데 기업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전년보다 3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도 악화됐는데요. 조사 대상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4.8%포인트 상승한 80%를 기록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수익과 또 여기에다가 지금 부담해야 될 이자까지 늘어나서 모두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셈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급감했었던 코로나19 때보다도 상황이 더 최악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 모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코로나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영업이익은 직전 연도보다 되레 20에서 60%까지 증가한 바 있어 대조를 크게 이루고 있습니다. 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인 이자 보상 비율도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업계는 치솟는 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추세를 주도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연이은 긴축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금융계는 이렇다 할 시장 반응이 나타나기 전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통상 금융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올해에도 고금리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다 암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업종 종목도 있는데요. 자, 최근에 증권가에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 기자, 자 이제 반도체주에서는 어떻게 좀 하반기에 웃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재고 감소가 시작이 됐고 감산에 대한 효과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NH투자증권은 12일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재고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면서 3분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NH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7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분기 들어 반도체 불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면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만 전자 전망까지 제기된 바 있는데요.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고성능 메모리칩을 활용하는 IT 공룡 기업들이 지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경쟁으로 인해 높아진 시장 불안정성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해준 카이스트 교수는 기술 선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안고 가는 고도의 실리 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나마 반도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삼성은 조금 하락하면서 7만 1,000원 선을 유지를 했고요. SK하이닉스도 11만 4,800원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전략산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보죠. 최근에 현대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생산 시설에 대규모 투자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규모를 보니까 무려 59억 달러예요. 예, 좀 네, 자세하게 맞습니다. 전해주실까요? 네.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법인 유보금 59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8천억 원을 국내로 들여옵니다.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묶어뒀던 해외 자본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점에 비춰볼 때 해외로 옮긴 기업이 자국으로 귀환하는 리쇼어링 형태와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예. 현대차는 이번 해외 유보금을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어디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될까요? 울산과 광명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비롯해서 기아, 화성 전기차 공장 신설 등에 주로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핵심 부품이나 기술 개발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 돈이 애초에 해외 법인 유보금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올 수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배경도 좀 궁금한데요. 네, 업계는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개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이 국내로 배당되면 양국에서 모두 과세가 된 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외국 납부세액이 공제됐습니다. 사실상 이중 과세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반면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먼저 과세된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해당 금액의 5%포인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업계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 유보금을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들로선 효과적으로 국내 차입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군요.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인데요. 네 번째 소식은 제약업계의 흥미로운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던 신약에서 이번에 새 효과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 기자, 제약회사는 이제 신약 효과가 이제 상당히 큰데 성공하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박의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신약일까요? 예, 이번 신약은 한미약품이 과거 류머티즈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던 자체 개발 신약인데요. 예. 최근에 새로운 적응증을 확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이는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포셀티닙은 우리 몸의 림프구 활성화 신호에 관련된 요소인 BTK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기술 수출을 한 바 있는데요. 다만 2019년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 시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일라이 릴리가 권리를 반환했습니다. 예. 이후 후속 개발을 진행해온 한미약품은 이후 후속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유럽 혈액학회에서 유의미한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환자들에게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으로서도 상당히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과거에도 한미약품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당시에는 비만 치료제였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9년 얀센이 발안했던 비만 당뇨 치료제를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로 적응증을 변경해서 2020년 미국 머크앤컴퍼니사의 1조 원대 규모로 다시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신약 개발은 기간만 해도 10년 이상 소요되는 궁극의 목표인데요. 적응증을 규명 혹은 확장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대박을 낼 수 있을지 좀 기대해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어서 5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다소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이슈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전 간부가 중국의 복사판 공장을 설립하려 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자, 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참 아쉬운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베껴서 중국에 설립하려 한 삼성전자 퇴사 임원 A씨가 덜미를 잡혀 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반도체 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 1.5km 거리에 똑같은 공장을 설립하려다가 덜미를 잡힌 건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대만의 전자제품 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무산되면서 공장 건설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수원지검은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도 참 안 좋았는데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받게 되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공정기술 유출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대만 등에서는 간첩죄 수준으로 무지막지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산업기술이 유출이 되면 뭐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 더 나아가서 국가에게까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앞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밝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IT 시장의 하반기에는 좀 회복세를 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TV 업계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전 기자, 최근에 이제 TV 교체 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좀 기대감이 살아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IT 기기 수요가 급감하면서 침체기를 맞이한 TV 업계가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옴디아는 올해 LCD TV 출하량이 지난해 4분기 5,800만 대에서 올해 1분기 4,290만 대로 급감했다고 발표했는데요. 2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밝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지는 3, 4분기에서도 가파른 회복세가 이어집니다. 글로벌 OLED TV 출하량도 1분기 120만 대에서 2분기 140만 대로 소폭 증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동원 KB증권연구원은 글로벌 TV 출하량은 1분기 바닥으로 증가세가 전환되고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TV 완성품 업체의 유통 재고 건전화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신제품 중심으로 수요 회복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이처럼 세트 업체가 재고 확보에 나서면 TV 패널 가격도 4분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업계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TV 업체들의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에 올라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TV 경쟁 합쳐하면은 삼성과 LG잖아요. 이 치열한 가전업체 싸움에서 삼성과 LG 누가 또 승리하게 될지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죠. 그나마 기대감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달 초까지의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선 그나마 소폭 상승을 했어요. 다행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초순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2%가량 늘어났습니다. 무역 수지는 15개월 넘게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건은 역시나 국가 산업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국인 중국입니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31.1%나 감소했고요. 이 밖에도 석유 제품, 철강 제품, 컴퓨터 주변 기기 등의 주요 수출 품목도 1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대중 수출도 10.9%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난달까지 12개월째 부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적자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업계는 올 하반기 ICT 수요 회복에 따라 매달 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마지막 소식 8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팬데믹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여행 산업도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단순한 여행 산업이 아니라 우리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한 항공 승객 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동반 탑승 수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해 28,04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5%가량 상승했는데요. 이 같은 추세는 아시아나 항공과 저가항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해 반려동물 운송 실적이 2019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여행업계의 관련 마케팅도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25일까지 반려견과 함께 탑승한 고객에게 사료와 간식으로 구성된 키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고요. 하이에어는 김포와 제주를 왕복하는 반려동물 전세기 여행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프라임 이슈 8가지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 이슈에서 살펴봤습니다. 전한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